자, 여러분의 진짜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서류상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저 거대 원청 기업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지금 한국 노동법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나는 분명 작은 하청업체 소속인데 업무 지시부터 근무 환경까지 사실상 모든 걸 거대한 원청 기업이 결정해요. 이럴 때 내 진짜 사장은 대체 누구일까요? 더 중요한 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서 과연 누구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게 우리가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입니다. 이 이름은 2014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 월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죠.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그래요. 바로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서류상으로는 A라는 하청회사에 고용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B라는 원청회사가 생산 라인 속도, 사용하는 장비, 심지어 오늘의 생산 목표량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거죠. 딜레마죠. 그렇다면 이 진짜 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요, 사용자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법은 사용자의 법적인 정의를 근본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는 단순히 나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나한테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변화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계약서, 즉 서류상의 관계만 따졌다면 이제는 누가 실제로 통제하는가라는 현실을 보겠다는 거죠. 법의 초점이 서류에서 현실로, 그라운드로 내려온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떤 경우에 원청회사가 진짜 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은 바로 구조적 통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청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하청업체 직원의 근로조건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법원은 보통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얼마나 필수적으로 착 달라붙어 있는가. 둘째, 하청노조가 원청이랑 직접 교섭하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에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자의 정의가 확 넓어지면 실제 단체 교섭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교섭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법적으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침을 보면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서로 별개의 협상 그룹, 즉 교섭 단위로 분리해서 협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테이블에 다 같이 앉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새로운 규칙은 양측 모두에게 굉장한 전략적인 고민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노조가 원청한테 우리의 근로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넓고 포괄적인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보죠. 원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청은 자신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의제에 대해서만 교섭할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포괄적인 요구에는 응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니 먼저 의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복잡한 경우는 어떨까요? 노조가 원청이 통제하는 의제랑 그렇지 않은 의제를 막 섞어서 한 번에 교섭을 요구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적인 원칙은 각각의 의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원청은 자신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에 응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분리대응 전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왜 단순히 한 나라의 법 개정으로만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변화가 전 세계적인 노동 환경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장벽을 허물고 있어요. 사용자를 계약이 아니라 통제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속에서 글로벌 기업의 책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나 고용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오늘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 기업의 책임은 과연 어디서 끝나고 또 다른 기업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